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견은 묵살되고 감정은 무시당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살아남아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관계의 병리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흔히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괴적인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들을 몇 가지 인격장애 범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인격장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넘어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하나의 고착화된 틀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마치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비난은 그들의 주된 방어기제이자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스스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능력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나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너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반응만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핵심 수치심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치심과 열등감이 웅크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 감정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뇌에 접속 불가능한 영역에 격리시켜버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즉시 공격으로 이어지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약점, 예를 들어 이기심, 오만함, 무능함 같은 특성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에게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비난하고 자신이 무례하면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는 식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체면을 병적으로 지키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 것 같으면 상대를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둘째, 경계선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며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과 공감에 휩싸여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회에 잘 섞여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정서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가 겪게 되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강력하게 끌린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번은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테이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희생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 즉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로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강렬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상대방 생각에만 빠져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각자 내면에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기간이 지나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상대는 어느새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감방동기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대는 반드시 폭언이나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학 자체가 이미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관계의 모든 에너지가 나르시시스트에게로만 향하고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끔찍한 방치이자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애정이나 보살핌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치와 박탈감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내상을 남깁니다. 물론 더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학대도 동반됩니다.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 방식들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정서적 조종입니다. 또한 삼각관계 조종은 제3자를 끌어들여 질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을 이간질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책과 영상들이 맞서 싸우라, 경계를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지 말라. 옷만 더러워질 뿐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공격과 조종, 처벌의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온 전문가들입니다. 권투 선수에게 권투로 덤비고 수학 천재에게 수학 문제로 도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싸우려 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깥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시선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생존은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끌렸는가를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나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만족시키려 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는 당신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갈망,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수치심과 무가치함. 이러한 내면의 결핍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라는 독이 든 성배로 이끈 것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이기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결핍되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 즉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중독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지해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의 나이가 65세이건 75세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처럼 건강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당신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온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지 엘리어트의 말처럼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디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견은 묵살되고 감정은 무시당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살아남아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관계의 병리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흔히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괴적인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들을 몇 가지 인격장애 범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인격장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넘어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하나의 고착화된 틀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마치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비난은 그들의 주된 방어기제이자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스스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능력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나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너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반응만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핵심 수치심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치심과 열등감이 웅크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 감정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뇌에 접속 불가능한 영역에 격리시켜버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즉시 공격으로 이어지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약점, 예를 들어 이기심, 오만함, 무능함 같은 특성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에게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비난하고 자신이 무례하면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는 식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체면을 병적으로 지키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 것 같으면 상대를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둘째, 경계선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며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과 공감에 휩싸여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회에 잘 섞여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정서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가 겪게 되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강력하게 끌린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본은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테이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희생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 즉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로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강렬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상대방 생각에만 빠져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각자 내면에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기간이 지나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상대는 어느새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감방동기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대는 반드시 폭언이나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학 자체가 이미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관계의 모든 에너지가 나르시시스트에게로만 향하고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끔찍한 방치이자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애정이나 보살핌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치와 박탈감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내상을 남깁니다. 물론 더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학대도 동반됩니다.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 방식들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정서적 조종입니다. 또한 삼각관계 조종은 제3자를 끌어들여 질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을 이간질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책과 영상들이 맞서 싸우라, 경계를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지 말라. 옷만 더러워질 뿐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공격과 조종, 처벌의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온 전문가들입니다. 권투 선수에게 권투로 덤비고 수학 천재에게 수학 문제로 도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싸우려 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깥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시선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생존은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끌렸는가? 를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나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만족시키려 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는 당신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갈망,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수치심과 무가치함. 이러한 내면의 결핍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라는 독이 든 성배로 이끈 것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이기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결핍되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 즉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중독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지해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의 나이가 65세이건 75세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처럼 건강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당신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온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지 엘리어트의 말처럼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디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견은 묵살되고 감정은 무시당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살아남아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관계의 병리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흔히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괴적인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들을 몇 가지 인격장애 범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인격장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넘어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하나의 고착화된 틀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마치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비난은 그들의 주된 방어기제이자 공격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스스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능력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나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너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반응만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핵심 수치심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치심과 열등감이 웅크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 감정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뇌에 접속 불가능한 영역에 격리시켜버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즉시 공격으로 이어지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약점, 예를 들어 이기심, 오만함, 무능함 같은 특성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에게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비난하고 자신이 무례하면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는 식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체면을 병적으로 지키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 것 같으면 상대를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둘째, 경계선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며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과 공감에 휩싸여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회에 잘 섞여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정서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가 겪게 되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강력하게 끌린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번은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테이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희생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 즉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로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강렬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상대방 생각에만 빠져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각자 내면에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기간이 지나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상대는 어느새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감방동기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대는 반드시 폭언이나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학 자체가 이미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관계의 모든 에너지가 나르시시스트에게로만 향하고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끔찍한 방치이자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애정이나 보살핌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치와 박탈감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내상을 남깁니다. 물론 더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학대도 동반됩니다.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 방식들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정서적 조종입니다. 또한 삼각관계 조종은 제3자를 끌어들여 질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을 이간질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책과 영상들이 맞서 싸우라, 경계를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지 말라. 옷만 더러워질 뿐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공격과 조종, 처벌의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온 전문가들입니다. 권투 선수에게 권투로 덤비고 수학 천재에게 수학 문제로 도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싸우려 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깥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시선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생존은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끌렸는가를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나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만족시키려 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는 당신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갈망,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수치심과 무가치함. 이러한 내면의 결핍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라는 독이 든 성배로 이끈 것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이기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결핍되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 즉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중독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지해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의 나이가 65세이건 75세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처럼 건강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당신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온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지 엘리어트의 말처럼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디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견은 묵살되고 감정은 무시당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깊은 상처로부터 살아남아 온전한 나를 되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관계의 병리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이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법.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흔히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파괴적인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들을 몇 가지 인격장애 범주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인격장애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넘어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하나의 고착화된 틀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그들은 마치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를 나르시시스트적 상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한 문제에 대해 결코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비난은 그들의 주된 방어기제이자 공격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스스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능력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나가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너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직 타인의 반응만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핵심 수치심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수치심과 열등감이 웅크리고 있지만 그들은 이 감정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뇌에 접속 불가능한 영역에 격리시켜버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 수치심을 자극하면 그들은 수치심 대신 분노를 느낍니다. 이 분노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즉시 공격으로 이어지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약점, 예를 들어 이기심, 오만함, 무능함 같은 특성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면서 상대방에게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비난하고 자신이 무례하면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을 무례하다고 몰아세우는 식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체면을 병적으로 지키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일 것 같으면 상대를 끌어내려서라도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러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둘째, 경계선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며 때로는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지나가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과 공감에 휩싸여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주변 사람들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우리가 흔히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이나 후회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회에 잘 섞여들기 위해 인간적인 척, 관계를 맺는 척 연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정서적 연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가 겪게 되는 모든 형태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 자석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강력하게 끌린다는 이론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번은 모든 것을 받기만 하는 테이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희생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 즉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로 보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폭발적으로 강렬하고 황홀하게 시작됩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상대방 생각에만 빠져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확신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은 각자 내면에 깊은 외로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기간이 지나면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상대는 어느새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감방동기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대는 반드시 폭언이나 폭행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학 자체가 이미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결핍을 겪는 사람은 사랑, 존중, 보살핌, 신뢰, 보호라는 인간관계의 기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합니다. 관계의 모든 에너지가 나르시시스트에게로만 향하고 나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끔찍한 방치이자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트라우마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애정이나 보살핌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방치와 박탈감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내상을 남깁니다. 물론 더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학대도 동반됩니다.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 방식들은 피해자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정서적 조종입니다. 또한 삼각관계 조종은 제3자를 끌어들여 질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친구나 가족을 이간질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책과 영상들이 맞서 싸우라, 경계를 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지 말라. 옷만 더러워질 뿐 돼지는 그것을 즐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공격과 조종, 처벌의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온 전문가들입니다. 권투 선수에게 권투로 덤비고 수학 천재에게 수학 문제로 도전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싸우려 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상처를 입고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깥이 아닌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시선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생존은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끌렸는가를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는 나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만족시키려 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외로움과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는 당신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갈망, 내면 깊이 뿌리 박힌 수치심과 무가치함. 이러한 내면의 결핍이 바로 당신을 나르시시스트라는 독이 든 성배로 이끈 것입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나르시시스트를 바꾸거나 이기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결핍되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 즉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중독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지해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의 충만의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의 나이가 65세이건 75세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자석 증후군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처럼 건강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당신에게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온전히 평화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조지 엘리어트의 말처럼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디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의견은 묵살되고 감정은 무시당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깊은 공허함에 시달려 본 적은 없으신지